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현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이터 활용 그리고 ICT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걸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이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공에 따라서는 좀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 수업을 듣는 많은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지금 이쪽 분야의 일은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반복을 하면서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던 창업을 하시던 간에 이러한 변화의 영역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순식간에 도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음, 여러분 지금 이 대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계시잖아요. 전공에 대한 무언가를 배우고 계시고 가능하면 이 분야의 어떠한 요소를 살려서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꽤 클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데 이걸 사용을 못하고 전혀 다른 걸 해야 된다? 혹은 이 업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라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죠. 저희 분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요. 안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안 그런 분야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 조리과를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냥 분명히 무언가 음식을 만들고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유통을 거쳐서 판매를 한다. 어느 케이스든 간에 이 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요. 손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자동화된 기계를 통해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뭔가 그 명인으로서 그렇게 성장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는 그러한 선택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유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판매가 가능하겠죠. 포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측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기반으로 그냥 접근을 한다는 건 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택에는 거의 다 기회비용,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기회비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분들께 요구하는 건 이 ICT 트렌드, 그러니까 기본의 이제 이 사회 전체의 ICT 트렌드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용도로 이걸 사용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ICT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러한 ICT 트렌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 트렌드, 그 다음에 헬스케어 산업 트렌드, 빅데이터 산업 트렌드, 인공지능 산업 트렌드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기존의 강의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창업률이나 취업률이나 성공률을 향상을 위한 분야에 대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을 할 때도 아니면 어떤 영역에 대해서 창업을 할 때도 가능하면 이쪽 분야와 연관돼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혁신으로서 혹은 장기적인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대부분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형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요. 지식 기반을 전제로 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ICT 산업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약간 스마트 홈? 약간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이 ICT가 적용되는 측면의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측면이라든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클라우딩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학생분들 클라우드 서비스 받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이나 여러분 핸드폰 사시면 사진 같은 거 많이 찍고 혹은 영상 같은 거 찍고 이러다 보면 용량이 순식간에 차죠.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128기가라든가 256기가를 하더라도 사진 몇 개나 영상 몇 개 좀 고화질로 찍다 보면 그게 다 차는데,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지우나요? 컴퓨터 연결해서 옮기나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이러한 사용 용량이 정말 많이 늘어났지만 그것도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용 하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 있는 하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컴퓨터에 이걸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하고 지우고 저장을 하고 지우는 것처럼 온라인 내에 이러한 저장할 수 있는 장치라고 표현하면 좀 헷갈릴 거고,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아마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애플 클라우드가 있을 거예요. 애플 클라우드는 제가 알기로 뭐 100기가, 월 2,000원에 100기가? 약간 이런 정도로 그 충분한 용량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아니면 사진을 업로드를 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스마트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핸드폰 용량이 꽉 차 있으면 잘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라든가 개인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이건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을 때 로봇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던가, 요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시계를 차고 다닐 때 대부분 이제 이 온라인 애플워치라든가 아니면 삼성 갤럭시 뭐 워치 같은 걸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새로운 부분이 나온 게 여기 밑에 있는 헬스케어 산업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 기능, 아마 이번에 올해부터는 갤럭시에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있으면 이제 심박수라든가 다이어트 관련된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그 만보기 역할 같은 것도 같이 함으로써 전반적인 생체 리듬이라든가 아니면 건강, 헬스케어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문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측면도 나오게 되죠. 운동할 때 특히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 이제 연동해 갖고 바로 전화랑도 연결이 되고 따로 전화기를 안 갖고 다녀도 되는 그러한 장점도 있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무인 항공기 드론도 나오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뭐냐면 촬영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촬영과 배송,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마존이나 피자 배달 같은 경우에 드론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촬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런닝맨이라든가 현재 예능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이제 뒤로 이제 쭉 빠지면서 공중에서 이걸 보는 경우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패션 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패션쇼를 할 때 그 자료라든가 촬영을 하는 것도 드론을 이용해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것도 이제 패션 쪽이랑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텐데요.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으로 하는 패션쇼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바꿔서 하는 옷을 맞춰 커스터마이징 된 옷을 한번 입혀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3D 프린팅, O2O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있는데,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전통 조립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다양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접시라든가, 특히 데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이제 비싼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접시가 그걸 음식을 꾸며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소만 가더라도 우리 500원, 1000원짜리 접시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전통 조립가로서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레스토랑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워낙에 다양한 형태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접시도 제공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러한 ICT 산업 트렌드가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겠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어떻게 요 측면을 어떻게 내가 사업이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할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는가? 갑자기 제가 또 하나 더 생각이 났나요?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엔 요새 메뉴판이,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는 예전에 그냥 다 종이로 되거나 막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아예 시작 전부터 태블릿을 통해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죠. 사진도 들어있고 꾸며지는 것도 가능하고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되면 만약에 지금 당장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는 시스템,
있는데 그 대기의 기간 동안 미리 주문을 해서 들어가자마자 식사를 하거나 약간 이런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예전에 비해서는 요새 이 대기 시스템도 잘 돼 있더라고요. 식당 같은 경우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따로 연락을 받았을 때 만약 여기 계신 특히 야간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창업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서비스, 현재 업종에서의 다양한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헬스케어 산업이에요. 헬스케어 산업은 아프면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의료기기나 영상의료기기나 체외진단기기나 의료 IT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특히 운동과 같이 근래에 본 것 중에 제일 재밌던 게 일본 닌텐도에서 나왔던 위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과 운동을 접합하는 건데 뭔가 가면서 이제 계속 스쿼트를 한다던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오늘 몇 칼로리를 소모했다라는 측면이 계속해서 이제 체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전통 조리과나 음식 관련된 쪽에서는 이러한 헬스케어는 음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건강식이라든가 전통 조리 중에 건강식의 어떤 요소를 컨텐츠를 삼아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옛날에 이제 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식주의, 요새 이제 비건이 유행하는 만큼이나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인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공학도가 아니니까. 반면에 이걸 이용하시는 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라는 측면이요. 이게 아까 말했던 로봇 서빙 같은 게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디에 몰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검색 루트를 통해서 날 찾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비건 레스토랑을 창업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입소문만 갖고 내 주변 네트워크만 갖고 갈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죠. 사람들이 뭘 검색했을 때 내 레스토랑이 나오게 할 것인가.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홍대 쪽에 무언가 가게를 열었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검색을 했을 때 지역 맛집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채식주의자 뭐 약간 이렇게 했을 때 검색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가장 간단한 측면이 뭐 네이버 키워드 검색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궁금할 때 구글이나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이 그 설정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요. 무조건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깨달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방식을 고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당 열었다고 해서 예전에 그 주변에서 그냥 전단지 나눠주고 오세요 하고 어디 하나 홈페이지 같은 거 그냥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오겠거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새 그런 것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보면 누가 가게 할 때 가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까? SNS나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음식이 얼만큼 예쁘게 나오느냐 조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식당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형광등 안 쓰잖아요. 약간 그게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진을 찍거나 배경을 만들었을 때 왜 그런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는가? 지금은 소셜미디어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식당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한 50대, 60대 분들이 가시는 막창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테리어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객을 타겟팅하고 그 고객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인테리어 같은 걸 꾸민다라는 건 이러한 빅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내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 멋대로 하는 뇌피셜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인공지능이야 여러분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아니니까 조금 이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느끼셔야 될 건 약간 이거예요.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내가 나만의 섬에서 그냥 혼자 만족하면서 할 거면 당연히 연관이 안 돼 있겠죠, 현실에선.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는 지금 변하는 시대가 여러분이 패션 학과든 사회복지학과든 아니면 인문사회계열 어떤 학과든 조리학과, 전통 조리학과든 간에 어떻게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이 트렌드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연평균 40%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PC, 태블릿, 모바일, 기업 응용 소프트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IT 서비스,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버, 스토리지, 기업 네트워크 기기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측면에서 2014, 13년부터 2013, 14, 15, 16, 17 지금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연평균 40%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업이 연별로 40%씩 증가한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가 안 쓰니까 별로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변화를 못 느낀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40%라는 건 어느 순간 됐을 때, 지금부터 한 5년이나 6년이 지났을 때 나는 모르고 있지만 모든 게 다 변해 버렸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민감해 주세요. 사회 변화에 민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이제 지금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가드너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가드너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대 전략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변화에 대한 측면에 이걸 주도하는 게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미국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대표적인 학자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에 10대 전략기술 트렌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약간 지능화, 디지털, 융합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20년이 딱 됐을 때 어떻게 변했냐면요.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사람 중심과 그 다음에 스마트 공간 이 두 가지의 핵심 주제를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뭔가 이제 초기 단계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뭐 아까 AI가처럼 지능화가 되고 아니면 다 디지털이 되고 그게 섞여든다. 메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 중심 결국 뭘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스마트 공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실제 물리적인 측면의 환경이 이 물리적인 측면의 환경에 사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그 시스템적인 기술의 그 AI 같은 그런 시스템이 엄청나게 연결이 다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뭐겠습니까? 스마트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전략기술은 인간 중심의 스마트 공간을 구현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된 다양한 기술 확산, 인간 역량 강화, 인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상호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역량 강화에 되는 핵심 촉매자,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에듀테크 같은 거예요. 에듀테크 같은 거. 이건 좀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을 좀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이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아쉬운 게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제가 체크를 못 하잖아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제 수업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지 못해요. AI가 그걸 원래 이제 제가 시간이 많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관심을 갖고 숙제를 어디까지 했는지, 과제를 얼만큼 수행을 했는지, 과제 수준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죠. 제가 이번 학기에만 이 수업하는 학생들이 400명이 넘어가는데 모든 과제를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일반적으로 AI가 하게 된다는 거죠.
학생의 학습 진도와 과제 평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적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AI가 교육 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요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AI의 블록체인, 아예 사물 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의 진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윤리적인 측면이나 보안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 공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얼마 전에 나왔던 엠번방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아주 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보안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10대 전략 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 단어로서 보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굳이 이걸 다 풀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은 초자동화, 멀티 경험, 민주화, 휴먼 증강, 투명성과 추적성이고요. 스마트 공간에 대한 건 분산 클라우드, 자율이동체, 강화해지, 실용성 블록체인, AI 보안 같은 경우입니다. 그냥 용어만 살짝 한번 들어봤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가드넘하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미국 소비자협회 자체도 이러한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것도 갖고 왔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패션 쪽에 일을 하시던 전통조리과에서 일을 하시던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던 간에 다들 어떻습니까? 고객이라는 소비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소비자기술협회가 말하는 기술이라는 건 여러분도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잠깐 볼까요? 디지털 치료가 있고요. 플라잉카가 있고 미래식품이 있고 안면인식이 있고 로봇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미래식품입니다. 미래식품, 특히 먹는 것에 대한 측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줄 리가 없습니다. 식품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식품 기술의 진화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진화라는 게 갑자기 막 유전자 조작을 하는 음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러한 효능이나 접근 방식은 과거로부터 찾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지금의 음식에 만약 이런 거 어떠세요? 저도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먹는 게 또 귀찮아서 알약 하나만 먹으면 뭔가 하나도 배가 안 고픈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식품 기술이라는 건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식품 혹은 식량 생산 이 단계에서 기술이 접목되면서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비용 절감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수익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대체제나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계속 개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일식 오마카세라든가 아니면 한정식 같은 데도 비싼 데 가면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오가나인가? 어디 한우 정식집 같은 데를 알아봤는데 거긴 1인당 저녁에 하루 먹는데 한 사람에 1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보통 못 가죠. 그런 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성비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식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물론 좋은 음식 재료를 당연히 비싸게 그 다음에 장인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 인력에 대한 가성비는 필요하겠지만 일반 소비자 그것만 쫓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사회 분포를 보면 아무래도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상층이라든가 그 밑에 하위층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많을 텐데 많은 쪽으로 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VIP 위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사업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박리담회처럼 정말 많이 파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겠죠. 농담으로 어디 목만 잘 잡으면 붕어빵 장사를 해도 월 매출 10억이 나온다 약간 이런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월 매출은 좀 오반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 대체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새는 별의별 자동화 기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김밥 싸는 것도 나왔고 초밥 만드는 것도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장인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급 재료를 써서 장인이 만들어서 만드는 초밥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를 통해서
공수해온 어떠한 대표적 어떠한 생선을 통해서 뭐 만든 초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한 점에 3만 원이고 이게 2천 원이라면 그리고 맛 비교를 했을 때 얘가 100인데 얘가 한 80 정도라면 아무도 일로 가지 않아요. 이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만드실 때도 장인으로서 마스터로서 어떤 길을 간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사업으로서 길을 간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소비자 기술협회에서 초점을 맞춘 내용은 뭐냐면 안면인식입니다. 근데 이 안면인식은 휴대폰에서 이제 여러분 얼굴로 하는 것처럼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페이스 프린트를 측정해서 개인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대조, 사용 목적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는 건데 이건 전 패션 쪽에 적용하기가 정말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뭔가 어디서 옷이 너무 예뻐서 옷을 샀어. 그런데 받고 보니 이건 모델이 입어서 이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입으니까 이게 같은 핏이 아닌 거예요. 뭔가 당연히 하겠죠. 뭐 머리 크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등치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걸 오차를 줄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 프린팅처럼 바디 프린팅을 해갖고 만약에 내가 이 옷을 샀을 때 이 사이즈를 샀을 때 어떤 핏으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되겠죠. 언젠가 이 옷을 입을 거야 뭐 약간 이런 실수, 그다음에 돈을 계속해서 낭비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가 이 유통 과정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사례나 예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라는 건 저희가 지난번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 자 보세요. 비즈니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죠. 이게 음식이 됐던 아니면 옷이 됐던 간에 처음에는 대량 생산 위주로 갔다가 품질과 다양성이 나오게 됐고 판매 가격이 나오게 됐고 홍보 마케팅이 중요성이 나타나게 됐고 지금은 그게 소셜과 디지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약간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전엔 그냥 많이 만들어서 그냥 비슷하게 입고 다녔다면 어느 순간 거기에서 사람들의 기호와 선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품질과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이 품질과 다양성에 따라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가격이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가격, 판매를 유지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 측면이 나왔다면 지금 현재는 이걸 소셜 디지털화 측면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있고 미국 시장이 있으면 지금 이 격차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같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쇠퇴기로 오고 있는 거죠. 순이익 자체는 줄어들고 있고 매출 자체도 줄어드는 상황인 겁니다.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지금 성숙기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있었을 거예요. 이미 그때는 포화가 된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엔 경제 부익부, 빈익빈이 나눠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다른 쪽에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쪽에 비즈니스 패러다임에서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이제 쇼핑할 때 예전에는 뭐 코스트코나 아니면 이마트나 뭐 이런 데를 직접 가서 이제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얼마 전에 그 마켓컬리 새벽 배송을 한번 해본 다음부터는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11시 전에만 주문하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죠.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수고라든가 아니면 또 쿠폰을 몇 개 또 이렇게 하면 가격도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좀 자동화된 시스템 혹은 서비스를 이제 유통망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꽤나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측면에서 재밌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데이터 분석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변하는 만큼이나 데이터 분석도 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세부나 하나하나 이제 고객 한 명 한 명을 봤다면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패턴을 할 것이다. 그게 예측이 되면서 개인화에 대한 중심이 됐고요. 예측이 된다는 건 집단을 예측하는 건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많은 개성과 다양성이 나오니까 이제 개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개인화를 판단하는 요소가 디지털화, 소셜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경쟁력과 마케팅 분야에서, 판매와 마케팅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고객을 유지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신사업을 만들어내고 홍보 활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빅데이터가 필수적이고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면 판매 마케팅, 그러니까 다른 쪽보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뭐냐? 판매와 마케팅도 있고요. 관리와 운영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요새 제가 얼마 전에 광고에서 봤던 무슨 경리나라? 약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전에는 회계에 한 명의 인원이 그 격리 업무를 다 담당해서 했어야 된다면 요새는 서비스로서 아예 서비스처럼 이 측면이 그냥 구현이 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측면에 봤을 때 브랜드 관리, 뭐 고객 서비스 여러 가지 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판매와 마케팅이 핵심적이라는 것. 그럼 여러분들도 이 측면에서 내가 고객 유지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고객 유지를 할 때, 신사업을 창출할 때, 신규 고객을 만들어낼 때, 홍보 활동을 할 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기업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인데요. 이걸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제 기업 데이터가 처음 단계에서는 약간 이건 예전 얘기예요. 지금 얘기랑은 다르게 한 80년대, 90년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단계부터 보겠습니다. 1단계는 너무 옛날이니까 생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고립된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고객 경영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협력이나 이런 건 뭐랄까요? 좀 편협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세스가 이제 초기 자동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협력도 많이 발전한 시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게 3, 4, 5단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4단계에 있고 미국은 5단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사 내부가 통합되어 있고 통합된 CRM 프로그램을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오픈했던 기업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좀 약간 중소기업, 좀 중대형 기업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역별로 연결된 비즈니스 이해하고 집중이 되고 있고 고객 중심 분야별 영역별 재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 수준에서 가치가 최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에 대한 측면을 인식을 하는 게 우리가 트렌드와 활용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미국 쪽을 한번 보면서 찾아보면 되겠죠. 연결된 가치가 부여되고 협력하는 가치가 인식되고 목표 연합적 협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콜라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적화 프로세스를 하고 기업에서 이제 기업 하는 거 안에서만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업을 넘어선 인사이트, 정보 공유, 외부 데이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 정책을 기업과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사회적인 역할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대표적인 예시가 뭐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일개 기업이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정부의 연합 속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게 하나의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 흐름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협력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데이터 관리, 정보에 대한 거버넌스라는 건 정부와의 연합입니다. 기업 간의 연대 협력 모델, IT 주도적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기술과 현업이 별개라고 돼 있다면 지금 모든 것에서 연결돼 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관련된 회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정 이 부분이 너무 접근이 어려우시거나 창업할 때도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제가 이제 창업 쪽 창업 보육 매니저 자격증도 갖고 있고 실제 창업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빅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못 하시더라도 이건 학생분들 중에 추후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때도 어느 정도 제가 그냥 무료로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4주 동안 컴퓨팅 사고와 이 ICT 트렌드와 지금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새로운 공부라는 건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과제를 하시기 위해 결과물을 내시기 위해 고생하셨던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걱정 이제 내가 못 따라온 게 아닌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여러분과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이지만 화면으로밖에 못 만났지만 우리가 이 인연을 소중히 생각을 하고 추후에 저한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이라든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빠른 응대를 통해서 여러분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반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4주차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